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글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은 조롱글을 남긴 남성 2명을 수사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선 대형 참사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이 잇따르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선 보다 더 오래 일하기 위한 조건으로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임금 삭감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무엇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청취하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인증샷도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이 되겠고요. 22대 국회 들어서는 첫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법안부터 이렇게 거부권 전국이 다시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이미 실체적인 진실, 책임 소재 모두 밝혀진 상황이라는 입장이고요. 나라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특검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 그대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고려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야당은 거부권 행사 직후에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반헌법적 반국민적인 망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재표결 앞두고 이제 또 여야 신경전도 달아오르는 양상이에요. 이번에는 21대 국회 때랑 조금 지형이 달라져서 여당 이탈표가 8표 필요해졌고요. 곧 순직 일주기에 맞춰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인데, 여당은 지난번에 이탈표를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좀 표정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민주당도 좀 시기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본회의에 올려도 가결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깔려서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전국 상황, 일정을 여러 가지로 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어제는 규탄대회 열었고 오늘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또 13일에는 광화문 범국민대회 등등 줄줄이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에 표결 당시에 홀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 일부 당원들이 당론에 따르는 의무로 혼자서 어겼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제명 요구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은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 당규를
따져보겠죠.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당 정강과 기본 정책, 당명,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특검법에 찬성을 한 것이 당시 당론 여부로 이제 그거에 거스른 일인지 네. 특검법을 반대하자는 게 당 차원의 당론으로 채택이 됐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어제 저녁에 이제 터져 나온 것들인데 여러 매체들이 서로 단독을 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로부터 제공된 그 공익신고자와의 통화 내용이고 A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와 통화한 녹취를 공수처에 제출을 한 건데 두 사람이 모두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을 좀 보면 A 씨가 해병대 사단장 사표 낸다고 해서 난리 났더라 이렇게 운을 띄우니까 이종호 씨가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임성근이 사표 낸다고 하니 내가 내지 말라고 했거든. 왜 그러냐면 아마 내년쯤 발표할 건데 해병대 별 4개로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A 씨가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언론이 이러네. 이런 취지로 또 대화가 오갑니다. 네. 이 통화는 지난해 8월 9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가 임 전 사단장 책임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거지던 시기였고요. 이종호 씨는 2010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 때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1심 법원이 이미 판단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국회 법사위 청문회 때도 그때 당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그 골프 모임 의혹이었잖아요. 네.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이종호 씨 통해서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때 청문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일정도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일단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밝힌 건 자신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이 씨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130명 넘게 동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절차상 국회 상임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로써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1차로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19일에 이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고 그 일주일 뒤에 26일에는 2차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포함해서 39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방금 전에 그 녹취록 속 이종호 씨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불법 청문회인 거고 따라서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도 열었거든요.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핵 청원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 이런 뭐 주장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써 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사 탄핵은 비교적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물론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권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회 상황에 따라서 그 검사 탄핵 조사 일정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죠. 네, 그렇죠. 일단 뭐 탄핵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야당이 지금 잡아놓은 일정만 봐도 어떤 탄핵 정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이거든요. 근데 순직 일주기가 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고 있고 핵심 인물들이 이번에 불송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분을 쌓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쉽사리 나서기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속도하고 법적 규명의 속도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도리어 여권의 강한 결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역풍을 강하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탄핵 주장이라는 게 만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 뭐 검사 탄핵 소추에서도 그렇고 이 탄핵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들려오는데 횟수를 이게 거듭할수록 여론 환기도 효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여론 결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 지도부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으로 하향식으로 가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상향식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쟁점이 됐어요. 네, 일단 시작은 인사 나누고 박수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화기애애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문자 얘기를 하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너무 미숙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윤상현 후보는 또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과 얘기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보기에는 확실히 사과할 의사가 없었고 내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게 사실 지금까지도 실제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팩트인 거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 주장은 사과 의사가 있었더라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했으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 조금 다른 기류를 보인 건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뭐 일타 강사라든가 공격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3명 중에서 강한 공세를 펼 거란 어떤 무언의 관측이 있긴 했지만 이날 원희룡 후보는 정책에 집중을 하자라면서 전략을 좀 선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자 논란이 당권 주자들만의 싸움이 아니죠.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격화를 하고 있는데 네. 친윤계에서는 문자 원문 보면 한동훈 후보가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 사과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반대로 사과할 뜻 없으면서 보여주기 위한 문자일 뿐이고 누가 퍼뜨린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펴면서 친윤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한동훈 후보의 말에 힘을 실는 듯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진중권 교수가 그 SNS에 글을 길게 썼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했다라는 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57분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57분간 통화를 한 결과 친윤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주장을 진중권 교수는 펼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통화해서 내용이 좀 문자 그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랑 좀 결은 비슷해요. 나는 사과할 의향은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했다. 왜냐? 한 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물어뜯을 것이다. 결국에 뭐 탄핵이 되거나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뜯어 말려서 내가 사과를 못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진중권 교수는 그때만 해도 통화할 때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라서 사과를 접어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친윤계는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한다 라면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원문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참담하다 이렇게 문자 원문에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온 이 댓글팀이 화두가 되는 거죠. 친윤계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해주고 우호적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댓글팀이라는 것이 실제 했는지,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 팀이었는지 이게 불거지고 있고, 또 일이 커지자 양쪽 다 있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 대통령 취임식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원래 같으면 발도 못 들일 만한 음모론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초청됐던 걸 보면 말이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건 댓글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또 새롭게 펼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당 비대위원장과의 문자가 공개가 되고, 진중권 교수하고 57분 통화를 하고, 또 댓글팀의 존재의 유무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댓글팀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를 밝혀야 된다,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면서 민생을 강조했고요. 미래기술 투자, 기초과학 집중 투자, 에너지 전환, 주 4일제 정착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 이게 다 미래 비전이에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당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런 공세라든가 전국 이슈, 이런 것들은 언급을 삼갔고요. 또 당대표가 되면 당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당 운영에 관한 내용 대신에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저거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당대표 선거 슬로건을 봐도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돼서 당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내가, 우리 당이 국정 운영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겠다라는 면모를 좀 강조하려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제왕적 당대표의 1인 정당화를 막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친노로 분류가 되고, 행보도 지금 봉하마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는 순서인데, 친문계 일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계파 간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 사퇴하고 이제 연임으로 간다라는 어떤 추대론까지 불거졌잖아요. 사실상 굳어졌다라는 분위기가 강한데, 이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 던지는 자체가 약속대련 의심까지 나왔거든요.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일각의 그런 약속대련 의혹에 대해서 김두관 전 의원은 반박을 하면서,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무엇을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1154님,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랑 퇴촌 토마토 구입하러 나들이 왔습니다. 하늘이 엄청 깨끗합니다. 하늘만 보면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파란 하늘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나들이 되시길 바래요. 4641님,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여긴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침부터 울어제끼는 귀여운 우리 아들 힘겹게 재우고 쉬고 있습니다. 역시 아기는 잘 때가 제일 이쁘네요. 남은 하루도 이렇게 이쁘게 잘 지내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7261님,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날이 좋은 오늘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칠판 청소도 하고 기분 좋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013님, 라디오 들으면서 뚝섬 한강변에서 러닝 중입니다. 어제 밤만 해도 비가 오더니 오늘은 모처럼 맑고 푸른 서울 하늘을 보면서 러닝하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하셨어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되거나 조정이 됐습니다. 경부선의 경우 대전에서 동대구까지, 호남선도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부 구간에 한해 오늘 자정 무렵까지 모두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장항선은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열차 이용하신다면 사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은 동서천 진출로 부근에서 토사 제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오늘 1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예천군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예, 저도 사건 후에 그 현장에 가서 그 추모하는 어떤 그 쪽지들을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소개해드릴 이유는 없고 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의 것이 한 2장, 3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하고 사실은 경찰도 그렇고 사실은 좀 놀랬죠. 많은 네.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장소에서. 그래서 조사 중이고 신원은 특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글을 굳이 추모 공간에 와서 남기고 가는 심리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굳이 왜 그랬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굳이.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선대로 관심종자, 어텐션 시커라고 보통은 하지만은 네. 그 어텐션 시커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돈과 어떤 관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흔히 말하는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 형태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들을 더 고무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관종의 관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글들에 열광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집단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사람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네. 그들의 그거를 고무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정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글을 남기는 행위,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뭐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네. 사자 명예훼손인데 문제는 사자 명예훼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양형이 높지 않습니다. 뭐 사실 벌금형이라든가 실제로 집행유예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그냥 초범 형태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예. 문제는 대형 참사나 이런 사회적 재난 때마다 이런 혐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형태의 행위가 집단화된다. 그러니까 혐오가 집단화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이런 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이게 혐오 표현, 혐오 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극우파 아니면 극단주의자, 극우든 국자든 네. 극단주의자들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서구나 미국의 이 정치 현상이잖아요. 네. 그게 편승해 갖고 집단화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어떤 참사를 특정한 형태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심리적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청역 참사 이후에 온라인에선 노인 혐오
그리고 또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사고의 본질을 비껴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혐오의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노인을 혐오하고 노인 혐오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마침 그 사람이 그 운전자가 68세 운전자니까 그래 잘 됐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언론들의 표현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75세 이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68세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계기를 마련하되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혐오 표현 규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기준이라고 하면은 어떤 표현이 이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 특정한 표현 자체가 특정한 어떤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분명히 그걸 비틀어 갖고 발음과 뒤를 바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요 비슷한 유형의 것을 열거주의보다는 하나의 어떤 좀 더 포괄적인 형태를 기준을 세워놓고 네. 그다음 이걸 가지고 형량을 정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법에 무슨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비껴나갑니다. 범죄자들은 뭐 거기서 또 다른 표현을 생각해 낼 테니까요. 그렇죠. 비켜가려고. 근데 해외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적극적인 건 독일이죠. 독일은 어차피 나치에 의한 인종적인 어떤 심각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혐오를 선동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것을 악의적 중상하는 것은 심각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다른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도 이와 관련된 혐오 표현 관련된도 처벌을 합니다. 전파 행위, 광고까지도 처벌을 하는데 네. 미국이 조금 묘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특정한 형태에서는 혐오 표현에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수정헌법 1조의 보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를 받지만 네. 그래도 형사법에 있어서는 양형위원회에 있어서는 혐오 범죄 자체가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 장애, 국적, 성별, 피부색을 특히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표현의 자유를 널찍하게 인정을 하지만은 형사법적으로 처벌은 혐오 범죄는 역시 이렇게 가중 처벌한다. 우리도 역시 그런 형태도 중요하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혐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상당한 형태의 댓글 같은 어떤 안 좋은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시행법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 혐오 콘텐츠 대응법 같은 경우로 이미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부분에선 좀 더 좋은 사례를 좀 들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과징금도 많이 부과하더라고요. 해외에선. 그렇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 SNS를 운영하는 업체, 그 말하자면 SNS를 운영하는 업체에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가 한다든가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우리 국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정한 혐오 표현을 일정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요. 길고양이 혐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반려묘라든가 아니면 반려묘가 아니라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네. 동물을 이렇게 잔혹하게 훼손하거나 죽이면 안 되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디깎기를 그냥 하다가 잔디깎기에 의해서 훼손됐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다리가 잘린 걸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 건데 지난번에 마포구 연남동에서 벌어졌던 고양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처럼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 동물을 훼손함으로써 잔혹하게 훼손함으로써 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동물 학대 범죄 역시도 끊이지 않고 있죠. 사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2010년 시행 전에는 69건이었는데 2020년에 1000건 정도인데 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더 확대되면서 실제로는 2022년에 1236건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암수 범죄였던 게 드러났던 부분도 있는데 네.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벌금형 정도, 대부분은 그냥 뭐 기소유예라든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정도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집행유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시 또 그 짓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오락이나 놀이 목적의 상해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어떤 보호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좀 의무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고양이를 보호 밥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막 뭐라 그러고 돌 던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어떤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양형을 높였으면 하는 이유가 이런 범죄자 대부분이 또 정신이 왜곡되어 있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한 몇 달 전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FBI에서 이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사례 연구를 했는데 이 동물학대 범죄의 대부분은 인간에 대한 공격성, 인간에 대한 연쇄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잔혹근거 나타난다. 이렇게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맞게 되면 인간에 대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동물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인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실제 사례 연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부산의 한 빌라에선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려견 배설물 냄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 공간에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반려묘, 반려견, 그 다음에 층간소음 문제를 가지고 위아래층에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60대의 어떤 분이 40대의 부녀를 공격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자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이유가 배설물을 치우는 문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40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그 가해했던 사람도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동물 혐오와 그것에 관련된 논쟁, 언쟁이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서 공동체 내에서 이게 서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워낙 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뭐 냄새 문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일종의 서로 간의 숙녀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사자를 불러갖고 같이 좀 화해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중간에 어떤 중재 구조가 없으니까 층간소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층간소음 중재센터가 네.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문제라고 해서 서로 이제 멱살잡이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정이 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언쟁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칼부림이 나타나고 있는 이게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산 빌라에서 사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사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중요한데 이 덥고 짜증나는 날 그 냄새 확 들어오면 서로 확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전화 한번 네. 하면은 잠깐 나오셔갖고 얘기 좀 하시면서 뭐 저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면 이런 형태가 좀 되면은 이렇게까지 다 가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재기구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와닿네요.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우님께서 오늘 KBS 1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12시 20분 전주리의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대답했어요. 잘했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095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세무정을 외쳐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자리매김이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리매김은 사회나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에 어느 정도의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리매김이란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이루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매우 길고 험난함을 포함합니다. 이 자리매김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는데요. 그는 우리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리매김에서 뒤에 있는 매김은 동사 매기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매기다는 등급을 매기다, 값을 매기다, 등수를 매기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매김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뜻매김이 있습니다. 뜻매김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정할 정자에 오를 의자를 쓰는 한자어 정의와도 같은 뜻입니다. 또 때매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의 범주를 뜻하는데요. 시제라는 한자어의 고유어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이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울릉도 독도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린 많은 비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특보와 함께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 중이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 특히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곳에 따라 약한 비가 가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최고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북 지역은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제주 30도, 광주와 대전 28도 등으로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북과 충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호우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전북과 충남 지역 등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국의 하천 45개 지점에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충청과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놓고 헌법 파괴 행위라며 청문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두고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9만 6천 명 느는 데 그치며 증가폭이 2달 연속 10만 명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밤사이 폭우로 특히 호남과 충청 지역에 피해가 컸어요. 네, 오늘 새벽에도 물벼락이 내렸는데요. 전북 군산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1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거리가 빗물로 가득 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폭우로 집과 자동차가 침수됐다는 신고도 많았는데요. 어제 늦은 오후 기준 공공시설 피해는 182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91건이 접수됐고요. 이번 비로 현재까지 2,000명이 넘게 대피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많았는데요.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하 2층 침수된 승강기 안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았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옥천에서는 어제 오전 축대가 무너져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경북 경산에서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는 동료와 연락을 끝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충남과 충북, 대전, 전북, 군산 등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수원과 이천, 전북 고창과 무주, 경북 구미와 영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폭우로 일반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됐다고요. 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서 오늘 첫 차부터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등 일반 열차의 운행을 일부 중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안선과 경북선은 오후 6시까지, 충북선은 낮 12시까지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고요. 경부선은 낮 12시까지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 호남선은 오후 6시까지,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 운행이 중지됐고 익산 목포 구간은 운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KTX 경부 호남선은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인 뒤 정상 운행 중이지만 일부 지연되거나 호우로 인해 서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열차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 또는 철도 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상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요. 지금은 전남 여수 등 전남 남해안과 영남 일부 해안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부은 강한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요. 오늘은 전남 남해안과 대구 경북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기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과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서울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나왔어요. 네, 양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면서 올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첫 군집 사례라는 건데요. 네. 군집 사례라는 건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2주 이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시기 가까운 공간에서 환자 여럿이 나온 만큼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서울시는 양천구 군집 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 지역과 지역 내 모기 서식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매개보기 집중 방제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라리아라고 하면 어디 멀리에서만 있는 그런 질병으로 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서울 안에만 해도 강서구와 마포구, 양천구 등 13개 자치구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만 지난 5일 기준 234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중 서울 지역 환자가 43명으로 20%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말라리아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과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신속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은 자제하시면 되겠고 요즘같이 모기가 득실거리는 날씨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기피제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씁쓸한 소식이네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에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폐지 수백 킬로그램을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모두 15,000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2,500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았고 네. 경기 2,500여 명, 경남 1,540명 순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78.1세였고요. 여성이 55.3%로 절반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76만 6천 원이었는데 구간별로 살펴보면 매달 50에서 60만 원 사이가 전체 23.9%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걸 하루 수입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한 달을 줍는다 해도 2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최저시급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넘게 10km가 넘는 거리를 누벼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챙길 만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의 약 90%에 해당하는 13,000여 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4,219명으로 수급률은 30% 육박했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수급률인 9.1%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화려한 거리 뒤편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수레를 밀고 있을 텐데요. 정부가 만든다는 노인 일자리는 이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만 봐도 10명 중 단 3명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이들에게 다른 노동의 기회는 있었을까 직시하고 진단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자주 보이네요. 어제 수원에선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또 부산에서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사고가 난 현장부터 들여다보면요.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마주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타이어가 빠져 도로 위를 굴러다닐 정도로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역주행을 계속하던 이 차량 다른 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네. 모두 5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는데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도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르게 가로지르더니 놀이터 화단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차량 운전자들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요즘 논란인 게 이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이었다. 이 같은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또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니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총 45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으로 집계됐고요.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놓고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대를 차지했고 50대가 27.3%로 뒤를 이었습니다. 40대인 사례도 80건으로 20% 수준이었고요. 이어서 70대가 11%대, 30대가 7.6%, 20대와 80대가 각각 1.8%, 0.8%로 집계됐습니다. 60대가 가장 많긴 했지만 그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을 사고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가 56.8%로 더 많았습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 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운전 조건을 달리하고 운전면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고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이 가능한 신체 능력 인지를 객관적 조건으로 평가해야 하고 또 연령과 관계없이 면허 취득과 유지 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네,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그 시작은 전 국가대표 선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전력강화위 내부의 민낯을 드러내는 민감한 사실도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제시 마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5개월 동안 너무 허무하다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영상의 일부분이 왜곡됐다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한 것은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가 얼마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하면 그때마다 감독 후보군이 어김없이 언론에 노출됐고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국내파와 해외파로 파벌이 갈려 싸움만 했는데요. 중재해야 할 정의성 위원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표 해설위원도 이번 감독 선임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0년 히딩크 감독이 후수탄 국가대표 감독에 뽑혔지만 축구협회가 이 정도로 감독 선임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그야말로 총체적인 실패, 축구협회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하이브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민희진 대표가 직접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민 대표가 실제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장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중요한 얘기를 다 했고 속이 너무 후련하다 말했고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일이라면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도의 모 회사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죠. 민 대표의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고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밝혔었는데 이에 민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맞불을 놨었습니다. 이후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결국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신이 주목한 우리 소식도 살펴볼까요?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한국 여성 유튜버가 주목받고 있어요. 네, AFP 통신의 기사인데요. 2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신아로미 씨를 소개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분석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이기적이다, 미혼, 자식 없는 삶을 조장하는 한국 여성 유튜브 스타 등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한국은 초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한 유튜버는 그 반대 이상을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을 발견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가 소개한 신아로미 씨는 시골집에 살며 요가를 하고 원하는 만큼 자고 일어나는 자유로운 일상을 영상에 담아 올리면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등극했는데요. 신 씨는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름의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홀로 생활을 포용함으로써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좋은 직업, 사랑하는 배우자 등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현실에선 실제로 외로울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건 이기적인 행위다라는 비판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8677님, 저는 사랑스러운 첫 조카 50일 사진 찍는다고 하기에 구경 가고 있는 극성 고모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늘도 너무 예쁘네요 하셨고요. 3649님, 비는 그쳤는데 날은 아직 흐립니다. 저는 아이랑 빵을 만들면서 전주리 아나운서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올려서 만들었네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만든 빵 사진 보내주셨어요. 블루베리에 사탕에 빵 위에 정말 많은 게 올라가 있네요.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내일이 인구의 날이라고 해요. 네, 꼭 이런 날이 아니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네.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현실화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1차는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이미 지난해로 모두 은퇴 연령에 다다랐고요. 네. 2차는 64년생에서 74년생 모두 95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년 60세 하고 나서 국민연금은 대개 65세에 수령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이때의 소득의 간극을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소득 크레바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랜데요. 2017년에 60세 정년 연장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임금 피크제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는 오늘은 정년 연장을 비롯해서 임금 피크제 또 승진하지 않고 팀원으로 남아 있어서 임금 피크제 적용 안 받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일반 사기업에서 60세 정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실제 퇴직 연령과 정년 퇴직 연령 사이에서 괴리가 큰 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고용 체제가 이제껏 고령 사회에 친화적이지 못했던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 근로자분들이 50대 되면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를 강요받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근로자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년 가까이 노동시장에서 잔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지금 정년으로는 소득 없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게 사회적 안정망이 미비한 한국적 현실에서 근로자들이 더 주된 일자리에서 머물러 빈곤층 계층 하락에 방지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고령화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이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됐는데 이후에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년이 법제화되고 나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지난 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제조, 공공, 금융, 서비스 4개 업종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네. 60세 정년제가 실제 퇴직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진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곳이 전체의 63.7%밖에 안 되고요. 효과가 없다고 밝힌 사업장도 36.3%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69%로 사업장의 가장 높은 비율로 노동자의 실제 퇴직 연령이 높아졌다고 한 반면에 금융권은 이전과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해서 현실과 괴리가 조금 멀다. 예,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법제화했지만 업종별로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 정년 연장은 조금 더 많은 우리 근로자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머무르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기업 규모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의 우리 근로자분들에게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거의 네. 없을 수 있어서 이 차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0년부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게 하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액수가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 720만 원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턱없이 낮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하고 지원 산업 확대가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초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사실 인건비 부담 이유로 실제 퇴직 연령 상승을 억제해서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섬세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게 임금 피크제잖아요. 네.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삭감 형태로 좀 많이 도입이 됐는데요. 실태는 어때요? 맞습니다. 이게 2017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정년 연장이 되면서 그때 임금 피크제 적용에 완전 태풍을 불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부에서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업체에서 인피제 도입이 이제 2.3%였어요. 2017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네. 2.3%였는데 2019년에 조사해 보니까 20.9%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2년 6월에 정년제 운영 사업체 중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조사해 봤더니만 그 비율은 21.5%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이 10년 동안에 단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사실 공공부문에서 이 임금 피크제에 압도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보다는 이 먼저 성급하게 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부문 그 근로자분들은 이거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가장 낮다. 또 폐지도 요구도 강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 임금 피크제가 달가울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제도가 좀 확산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도입되면서 소위 이제
다른 부문에서 청년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런 그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하고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 이제 자연 감소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나머지 자연 감소분은 되는 이 청년의 고용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임금 피크제 실시로 신규 창출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16년도 3분기에 2,200명 정도고요. 19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해도 4,000명 내외에 이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각 기관들, 공공기관들이 경험한 부작용이 이 청년 채용자들을 모집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청년을 한두 명 정도 더 고용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임금 피크제 대상의 임금 삭감분보다 청년을 채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갔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인해 인건비 증액이 불가능하고 네. 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 비용이나 수당 깎아가면서 대응하고 해오고 있었다. 네, 그래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걸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근로자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말들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과연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한 것에 이제 약간의 물음표가 달린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어떤 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든 그 사업장에서 채용을 덜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인식들이 컸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세대 분절에 이제 담론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청년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인터넷도 보면 사실 양분화돼 있는 것, 뭐 이제 우리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그런 그동안의 노고나 노하우들은 이제 조금 고려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일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인식되다 보니까 네. 사실 세대 갈등이 조금 크긴 해요.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 이슈, 특히 그 가운데 임금 피크제와 승진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쨌거나 정년 연장과 함께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층도 임금 피크제를 그 대안으로 꼽고 있다는 건데 현재 어떤 유형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는 이제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으로 분류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걸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게 되는 제도고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에 임금을 이제 깎는 거죠. 사실 네. 조정한다고 하지만 높여주는 않는 거거든. 그렇죠. 피크를 찍으면 이제 감액하는 제도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감액 시기와 감액률 등에 대한 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임금 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회사 인력 구조를 통해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노사 간 합의가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너무 빠르게 도입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그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제 법원이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임금 피크 제도가 무료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에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면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 은퇴 시에까지 총 수령액이 증가하더라도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불이익한 변경을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동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기존 전형 연령 전에 연봉에 과도한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고령자 고용법상의 연령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아서 무효로 된 판결도 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고령자 고용법에 규정된 연령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적당하셨어야 되는데요. 이제 정년을 58세에서 이제 60세로 연장을 해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55세부터 연봉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했는데 네. 직전 연도 연봉 기준에서 첫 해는 45%에서 나머지 끝에 가면 70%를 삭감하는 이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55세 이후에 정년까지 5년 동안 성과평가에서 매년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겨우 기준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임금 피크제 적용 방식이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거고 네. 이 불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회사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저감하는 등 적절한 도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 당연하고 네. 임금 연령을 이고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이니까 위법하고 무효이다라고 판결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펴본 판결과는 반대의 판결도 있었나요? 네, 뭐 이 다수의 판결들도 이 반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적정하다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 수준에서 이제 감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56세에서 60세로 그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임금의 첫 해는 90%, 그 다음에는 이제 80%를 이제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이때는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절박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피크제 시행 후에 급여를 비교했을 때 임금 총액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뭐 저감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다른 합리적 이유가 이런 걸로 가지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총액이 증가됐고 그 업무 하시는 거는 그냥 그대로일 수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제 이게 유효하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 네. 사실 노동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과도한 연봉 대삭감이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사실 임금이 줄으면 업무량도 줄었는지를 그렇죠. 파악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이 맞지 않는 곳에서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판례에서는 연봉 삭감이 조금이고 뭐 그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업무량에 이게 조금이라도 뭐 저감되는 그런 게 있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이른바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승진 거부권은 이론상 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직위로 승진하는 경우에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 어떤 중공업의 대기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무직은 이제 책임급부터 노조계를 탈퇴하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승진을 거부하고 노조로부터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조 탈퇴하는 지위까지 오르면 임금 체계도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뀌고 기존 직원들끼리 경쟁도 심화해서 업무 부담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또 워라밸 많이 추구하시잖아요. 또 승진하게 되면 워라밸이 조금 깨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사실 은퇴 이후의 일자리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년 연장 중요한데요. 그 정년을 하고 나오신 분이나 이 주된 업무에서 그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는요, 그 동일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보다 한 단계 낮은 일자리들을 많이 구하고 네. 계신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디 취업하시는지 많이 들여다보면 청소업이나 경비업, 뭐 택배업이나 시설관리 업종에들 많이 취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가 정말 열악하고 1년 단위의 그 심지어는 6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근로 감독이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정년 60세에서 더 연장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되지 않아서 나중에 실업급여도 못 받으세요. 그다음에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요.
그 60세부터 65세까지 한 살 늘었다 할 때마다 휴업급여가 4%씩 감액되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놀라시겠지만 지금 기간제법에서는 그 준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55세 이상부터는 2년을 초과하면 무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돼 있는데 그걸 예외 사유로 정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항들을 조금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가는 사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모두 좀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좀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강소연 PD님 고등학생 같아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91년생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카메라가 멀리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디저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탕후루 드셔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사실 단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 유행 거의 끝물쯤 작년 말쯤에 처음 먹어봤는데 네. 이제는 탕후루도 그냥 탕후루로 먹는 게 아니라 탕후루 빙수로도 먹고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이브 씨가 부른 마라탕후루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게 또 엄청난 맞아요. 네, 히트를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라탕 먹고 탕후루 이게 노래까지 나올 만큼 탕후루가 정말 엄청난 국민 간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탕후루도 조금 시들해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SNS 입소문을 통해서 그 디저트 유행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디저트 유행의 주기가 빨리 진행되고 짧아지면서 편의점이나 백화점 업계도 디저트 유행 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요즘 세대 디저트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네요. 요즘 가장 유행한다고 할 수 있는 디저트는 뭐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사진도 같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두바이 초콜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올해 상반기부터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집에 가서 놀다가 내가 뭐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랬더니 이거를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먹어봤는데 그 요거트가 생각보다 달지 않고 맛있고 또 그 벌꿀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요거트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먹고 왔는데 그 요거트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꿀, 그래놀라, 시리얼 같은 토핑을 자유롭게 골라서 조합해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토핑 레시피 이런 거를 추천하면서 또 유행을 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한 한 끼 대용 식사처럼 여겨지고 있어가지고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 이것도 지금 엄청 인기인데요. 품절 대란이 났다고 해요. 이 초콜릿도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도부터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그 심지어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 허니버터칩 대란 사태 났었던 그런 느낌인데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엔서인 마리아 베하라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틱톡 SNS에 두바이 초콜릿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고요.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 6,5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원조 초콜릿은 아랍에미리트의 한 업체가 만들었는데 그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초록색으로 생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그 중동식 면이 있대요. 소면같이 생긴 좀 이렇게 좀 더 소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 카다이프라는 걸 섞어서 만든 초콜릿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구하기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직접 만드는 레시피도 공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편의점 업체는 이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6일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초도 물량 20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그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 가격이 4,000원인데 네. 뭐 초콜릿 치고는 비싼 편인 것 같기도 한데 20만 개가 하루 만에 소진됐다고 하니까 또 엄청난 인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 직장 동료분이 두바이 경유를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거를 사다 주셨는데 네. 그래서 엄청 감사하게 먹었는데 되게 꾸덕하고 사실 이 그 피스타치오 맛은 아니었긴 했지만 엄청 꾸덕하고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호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두바이 초콜릿. 근데 한때는 탕후루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자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디저트류들이 유행이 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탕후루 가게 그냥 거리 건너 거리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하루 평균 두 곳씩 폐업 중이라고 합니다. 인기 절정을 찍고 이젠 좀 시들해지는 분위기인데요. 1년도 좀 안 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디저트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2016년에 대왕 카스테라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나죠. 네. 그때도 이게 카스테라 가게들이 엄청 생겼다가 한 고발 프로가 재료 논란을 제기한 이후에 인기가 좀 식었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대왕 카스테라가 아마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벌집 아이스크림, 허니버터칩, 소금빵, 크로플 다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최근 또 유행했던 디저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얼마 전부터 약과나 한과 디저트가 젊은 세대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유명한 약과 판매점은 그 약과와 티켓팅의 합성어인 약케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유행을 했고요. 네. 그 이 인기를 타고 개성주악이라는 한과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개성 전통 한과라고 하는데 찹쌀에 막걸리를 넣고 발효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떡이라고 해요. 동그랗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작은 도넛 같기도 하고 약간 미니 사과처럼 씹기도 한데 씹으면 겉은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생강즙청이 들어있어서 즙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이걸 드셔보시고 즙이 주악 나와서 개성 주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약돌을 닮게 생겨서 개성 주악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자분 한번 보시라고 드셔보시라고 이 개성 주악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ASMR이라도 잠시 한 입 드셔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먹어도 되나요? 네, 우리 저희는- 청취자분들 진짜 드시고 싶으실 텐데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개성주악 무슨 맛인가? 어떤가요? 달아요. 달고요. 굉장히 달아요. 뭔가 쫙 나오긴 하네요. 개성 쫙 나오는데 저는 사실 단 걸 잘 못 먹어서 처음 먹었을 땐 너무 독특한 맛이다. 겉에는 좀 쫄깃한데 안에서 이게 즙이 쫙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한 맛이다.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로 먹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거든요. 샤인머스켓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종류도 있었고 참외나 곶감, 누텔라 올린 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해서 그걸 먹어봤는데 이 두 개째 먹다 보니까 살짝 힘들더라고요. 너무 두 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두 개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2,500원. 지금 드신 게 2,500원짜리고 그리고 그 뭔가 특별한 토핑이 올라가 있는 건 3,700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제가 어저께 방문했던 매장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개성주악들을 먹고 네. 있는 젊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정님이 아나운서님 입에 안 맞으신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요? 저 젊은이 아닌가 봐요. 아니 다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설곤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예전에 여기 근무하셨던 권예지 PD님의 최애 간식 중 하나였다 하는데 그 요즘에 이렇게 유행했던 중국 간식이에요. 곤약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요즘에 좀 중국 간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곤약 간식으로 맛이 마라맛 포함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라 맛이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이것도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특히 그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걸 씹다 보면 약간 비주얼로 봤을 때는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거를 좀 잘라놓은 느낌이 나는데 씹으면 오징어 느낌은 아니고 살짝 곤약면 씹는 느낌이 나고 조금 이렇게
막 씹다 보면 그 라면 생으로 부셔서 스프 뿌려 먹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인이신 분들은 좀 주류랑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났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마라 맛을 한번 선물을 받아서 외국 버전을 먹었었는데 그거는 마라 향이 너무 세서 솔직히 다 먹질 못했는데 네. 이 향라 맛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 가운데서 강 PD가 찜해놓은 디저트도 있어요? 올 여름에 빙수 대신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있는데요. 아사이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원래는 브라질 디저트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아사이베리랑 바나나, 딸기 같은 걸 갈고 그 위에 견과류나 꿀, 그래놀라 같은 걸 토핑으로 얹어 먹는 간식인데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게 내 맘대로 조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마 이런 걸 좋아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합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게 또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사실 브라질에서 유행했다고 듣기보단 저는 그 미국 약간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유럽, 호주 같은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막 전문 매장이 생기면서 인기를 끌었다가 좀 주춤을 해졌다가 최근에 팝업 스토어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 1위 아시아볼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시 유행을 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15년도에 가로수길을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맛있었어요. 좋아해요. 역시 취향이 세련되십니다. 근데 우리 강 PD는 발 빠르게 먹어봤을 것 같은데 왜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게 요 근처에 그 더현대에서도 팝업 스토어가 열렸었고 네. 판교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7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뒤늦게 이제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팝업 스토어가.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줄이 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문이 닫은 상태여서 오픈런을 하려고 10시 반에 맞춰서 갔는데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매장 들어오면 제가 사줄게요. 같이 가요. 역시 최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디저트와는 좀 다른 계열이잖아요. 요즘 아사이볼이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이 재료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한국에 들어온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울과 스무디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무디는 이제 선택한 재료들을 다 갈아주는 거고 보울은 그냥 겹겹이 이렇게 재료를 쌓아서 주는 건데 보통 보울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은 것부터 클래식, 웍스, 디오크 이렇게 3종류가 있고 이 위에 그래놀라, 카카오 닙스, 해바라기 씨 같은 종류의 토핑부터 후레쉬 스트로베리, 바나나, 청양 구기자 같은 과일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먹는 메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해서 후기를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네.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행자분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최근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상큼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사이볼이라 그래서 좀 시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베리류라. 근데 시지 않고 상큼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여름에 딱인 것 같은 게 좀 시원해요. 먹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얼음도 갈려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샤벳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꼭 먹어보고 싶네요. 저희 팀장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제가 어떤 남성분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는 미국에서 먹었다는 남성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는 너무 쉬었다. 그리고 배가 안 찼다. 이걸 여성분들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하는데 자기는 배가 안 차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으로 이제 후기가 올라오는 건 너무 비싸다. 되게 작은 컵인데 막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 돈 주고 먹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요거트도 그렇고 아사이볼도 그렇고 건강식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에 좋을지 궁금해요. 이게 탕후루 때 아이들이 특히 많이 먹다 보니까 당 과다 섭취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좀 부각이 돼서 아무래도 요거트랑 아사이볼이 유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좀 그런
반대적인 면을 부각해서가 아닐까도 싶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사이볼의 주재료인 아사이베리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영양제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베리류가 죄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사이베리,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그러니까 아마 아사이베리도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디저트로 판매가 보통 되니까 맛있는 건 보통 당이 많이 들어가고 네. 칼로리가 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판매용 아사이볼에는 꿀이나 밀크 파우더, 그래놀라 같은 게 들어가서 당 함유량과 열량이 또 높다고도 하고요.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이제 뭐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저당이긴 하지만 또 추가하는 토핑들이 뭐 초콜릿 이런 거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칼로리가 슉 높아지니까 또 토핑들에 따라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저희 그 막내 PD, 소민 PD 같은 경우에도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릭 요거트를.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회사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분조분 먹거든요. 그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사이볼도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다른 디저트들 같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사이볼 유행이 끝나면 뭐가 등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유행에 따라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강 PD가 생각했을 때는 디저트 유행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봐요? 아무래도 SNS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소비를 디토 소비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인플루언서가 트렌드를 이끄는 현상을 칭하는 말인데 그 뉴진스 노래 제목에도 있듯이 디토는 나도라는 뜻인데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인물이 추천을 하면 그 제품을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입는 제품, 협찬하거나 뭐 홍보하는 제품들을 따라서 뭐 사거나 소비하는 게 많긴 했는데 특히 요즘에 이게 부각되는 이유는 워낙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디저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인플루언서가 콘텐츠를 만들기에 값싸고 좋은 소재라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디저트는 예쁘게 생겼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호텔 리뷰를 한다던가 IT 제품 리뷰를 한다 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가기도 그렇네요. 어렵고. 근데 디저트는 사실 뭐 그 호텔 망고 빙수 한때 또 유행했었잖아요. 아무리 비싸봐야 10만 원. 초콜릿이나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내로 살 수 있고 또 뭐 품을 좀 들이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인플루언서들이 디저트를 좀 콘텐츠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유튜브만 봐도 먹방 쇼츠들이 쏟아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디저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요즘 사람들의 니즈와 비교적 싼 유행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취향을 좀 저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디저트 유행 재밌기도 한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 탕후루 유행 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꽃이 그 쓰레기 나오는 문제부터 거기에 또 꼬이는 벌레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이제 유행을 타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당 섭취가 과다해가지고 그것도 건강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지금 두바이 초콜릿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또 만드는 레시피가 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초콜릿을 중탕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뭐 그런 염려도 네. 좀 되고 그 약과나 뭐 그런 이런 뭔가 한과 같은 한과 디저트 경우도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서 뭐 그런 것도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디저트들이 다 달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행이 한철 장사다 보니 인기가 끝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업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몇 달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유행하는 한 유명한 싱가포르 커피 브랜드 있어요. 그리고 티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이게 그 마케팅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알고 보면 2000년대, 2010년대에 이제
나타난 굉장히 이제 최신 브랜드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역사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좀 모르고 그냥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스몰 럭셔리를 구매하는 느낌으로 산다면 충동적으로 좀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게 뭐 본인이 즐겁고 뭐 콘텐츠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알고 먹는 거랑 또 모르고 먹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마케팅에 좀 이용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디저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PD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디저트 있어요? 저는 좀 이제 요새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강 챙기면서 영양제도 많이 먹는데 이게 저는 영양을 제가 원하는 걸 영양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가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매일 먹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강 PD와 디저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 PD가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